우리가 게임 중독하면 또 얘기할 거리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죠. 특히 학생들 아까 얘기했던 네. 네, 우리 학생들이 게임 중독에 빠진단 말이에요. 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게임 회사 대표님. 중독이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데 업계 사람들은 이 중독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중독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어원이고 단어잖아요. 사실 중독은 뭐 알코올 중독이나 네. 뭐 중독이라는 말이 사실 하나의 어떤 프로덕트로서 삶 자체가 피폐해지는 현상을 이제 중독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라면 이제 알코올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이제 중독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그 세계 보건기구 그러니까 WHO였나요? 네네. 네, 거기서는 지금 우리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중독적인 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입이라는 말로 좀 대체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간 동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독이라는 말을 쓰고 싶고 일반적인 학생들은 사실 부모님한테 혼나면 돌아오죠. 보통은 돌아옵니다. 돌아온다고요? 돌아오죠. 사춘기 시절 애들은 대부분 다 안 돌아오지 않나요? 뭐 집을 나갔다가도 돌아오는 게 돌아옵니다. 돌아는 오는데 이제 사실 막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막 삶 자체를 막 포기하고 네. 난 정말 게임에 살 거야 뭐 혼자 그냥 와, 문 잠그고 뭐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적은 모수예요. 대사만 들어도 너무 암울한데요? 네, 암울하죠. 네. 뭐 히키코모리가 되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 컨셉인데 사실 그런 정도의 자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WHO에서 만든 질병 코드에 기인해서 치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아, 네, 그런 그 정도로 중독이 되는 치료가 사람들, 그러니까 삶으로 필요하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WHO가 그런 걸 권고사항으로 내민 거죠. 이것도 의학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자. 네. 이런 정도의 중독이면 의미가 있는 거다. 담배나 술이나 마약처럼. 그럼 지금 근데- 대표님처럼 그 게임 회사 대표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는 이제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유저들은 극히 일부다. 이건 1%도 안 되는 숫자라는 거죠. 역시 게임사 대표님 답변. 99.9%의 유저들은 다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뭐 부모의 계도던 그래서 몰입이라는 표현을 쓰자 이거. 네, 이거죠? 몰입이죠. 네. 몰입. 몰입이 덜 됐냐 더 됐냐에 대한 차이인 거고 음. 사실상 게임을 하다 보면 몰입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릴 때 몰입이 될 수 있는 게 몰입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잘 만든 게임일수록 몰입되는 거 몰입이 아니에요? 되죠. 엄청 네, 몰입되죠. 맞아요. 몰입을 해야지만 이제 더 많은 성취를 할 수도 있고 네.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공부도 그 몰입해야지 성과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입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네. 사실 게임 회사의 어떤 성공 DNA를 공개한 적은 없어요. 네. 그 어떤 회사라도 우리의 몰입 요소는 이겁니다라고 내세우진 않지만 그게 DNA로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성공하는 회사들이 넥스트 작품들이 보통 슈퍼모어 징크스를 견디지 못하고 또 새로운 성공을 거둬요. 아. 실패가 없죠. 네. 한 번 성공, 두 번 성공하면 계속 갑니다. 네. 게임의 공식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 제가 유튜브로 한번 풀어드리면 유튜브 안에서도 알고리즘적으로 재생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2분 50초를 보면 50%죠. 그 50% 이상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람들 유튜브 하면 아, 내 영상 많이 만들어주겠지. 천만의 말씀. 많이 안 보거든요. 1분 정도 보다가 재미없으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2분 50초까지, 2분 30초, 5분짜리 영상을 50%까지 보게 만들었다는 거는 몰입하게끔 만든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재생 지속 시간이 높은 영상은 알고리즘상 더 많이 띄워주거든요. 노출을 더 많이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중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몰입하게끔 만들었으니까 그 채널은 뜰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치 게임 회사가 그렇게 몰입하게끔 만든 회사 뭐 게임들이 더 유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자녀에게 권고사항의 첫 번째 요소로서는 네. 시간 제한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인인데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분명히 밤새도록 네. 게임. 보통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학교 가기 전까지 게임을 하다가 학교를 어떻게 가요? 가방을 싸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가죠. 가면서 계속 조는 거예요. 이게 보면 선생님들이 보면 이 학생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게임 중독이란 말을 쓰게 되죠. 네.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부모의 역할이 덜 미쳤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적으로 아까 게임 회사에서 셧다운제? 예, 그 이제 나라에서 이제 권고사항으로 이제 그러한 룰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셧다운제가 있어도 청소년들이 그렇게 게임을 하나요? 룰은 기술적인 제어잖아요. 네. 기술적인 제어는 학생들은 기술적으로 풉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 머리 좋은 애들. 그러면 물리적으로 풀어야 된다. 물리적인 것도 필요하고 코드를 뽑아버. 네, 그러다가 부모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컴퓨터 코드 뽑았다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엄마가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근데 맞아. 이게 우리 윗세대를 보면은 네. 뭐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세대 때 보통 아버지들이 장발족을 하고 통기타를 쳤죠. 네.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머리를 때리고 통기타를 부셨어요. 그렇죠. 거기서 울면서 그냥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를 했지만 네. 거기서 반항하고 집을 나가는 애들은 천재적인 뮤지션이 됩니다. 저 같은 천재적인 뮤지션이 돼요. 뮤지션이 네. 돼서 뭐 한대수 씨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뭐 많은 기타리스트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자아의 역할인 거죠. 그것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그러니까 그런 건 모두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니까 0.00001%만 그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울면서 공부를 하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행성이네. 뭐가- 랜덤 박스. 랜덤 박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 부모의 역할의 기본적인 건 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방종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 저도 게임을 만드는 회사 메이커의 입장이지만 게임이 무조건 잘했다가 아닙니다. 나라가 지켜줘야 되는 것도 있고 회사가 지켜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역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네, 부모님도 게임을- 힘내십시오. 첫 번째도 시간이고 두 번째도 시간적인 제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시간을 풀어져 버리면은 네. 몰입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거기서 중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결국에 지금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아이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울린다라는 개념은 사실 소통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죠?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소통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게임에만 몰두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모님의 그 시간 제한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시간을 제약시킨다고 제한하고 그 제약한다는 그 부분. 저는 그게 부모님들과 그 자녀 간의 그 대화가 되게 원활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제가 논술 선생이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PC방 사장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도 하기도 하고 예, 요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자녀들을 가진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너 1시간만 게임해.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딱 오잖아요. 절대 그 시간 안에 못 끝내요, 애들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하고. 이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저는 그 학생에게, 그 자녀에게 꼭 그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지금 나하고 엄마하고 혹은 아빠하고 너는 지금 나하고 소통을 지금 단절시키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고 싶어요. 그건 엄마 알아서 해.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요. 희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쵸. 철학가가 될 수 있고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 사실 그 전에 이미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 양육하는 부분에서 그렇죠. 게임에 그렇게 몰입이 되기 이전에 그 자녀하고의 충분한 교감. 원활한 그 교감과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네. 자녀가 그만큼 게임에 깊게 빠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체성이 정립이 되지 않은 나이까지는 최대한 많은 케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디지털 컨텐츠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 어릴 때도 놀이터에서 놀다가 보면은 해가 이제 넘어가면 엄마가 밥 먹으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막 밥 안 먹고 뛰어다니는 애들 보러 놀이터 중독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모래 네. 뭐 예를 들면 미끄럼틀 중독을 했나요? 술래잡기 중독인가? 그런 거 안 썼거든요. 그런 거 안 썼다고요. 그쵸, 안 썼죠. 안 썼어요. 중독이란 말을 쓰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우리는 몰입적인 요소를 대응하기 이전에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좁혀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소통이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도 소통의 문제고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 컨트롤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들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디어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특히 게임
그리고 SNS 이러한 뭐 어떤 문화들이 아이들이 누리면서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릴 때 서로 이제 사회에서 하나의 일부분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소통이라는 생각 예, 그 생각을 잊지 않고 모든 문화를 접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런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어요. 네. 예. 그 사실 요즘에 넷플릭스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엄청 많이 보죠. 네. 그 넷플릭스도 우리가 미디어로 쳐야 되나요? 소비 시간의 행태로 보면 당연히 미디어고요. 특히 이제 팬데믹 현상이 펼쳐지면서 미디어로서의 가치를 더 각광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폐쇄적인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자유롭게 놀러 다니지를 못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극장이나 뭐 친구들끼리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하나의 문화였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OTT 플랫폼에서의 뭐 동시대에 같은 영화를 보고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소통의 창구로서 쓰다 보니까 OTT도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OTT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그 넷플릭스라든지 뭐 최근에도 들어올 게 또 아니죠 디즈니 그죠? 디즈니, 예. 네. 뭐 왓챠 막 이런 게 전부 이제 OTT 프로그램이라고 네, 하는 그러니까 거죠. OTT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오버 디 탑이라고 셋탑 박스 위에 올라가는 컨텐츠의 플랫폼이어서 OTT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영상물이나 제작물들이 하나의 시리즈물 같은 게 담겨가지고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 말씀하신 왓챠, 뭐 넷플릭스, 곧 들어올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게 다 이제 넷플릭스 기반으로 된 어떤 OTT 플랫폼인 거죠. 그럼 혹시 그거 연령 제한 같은 거 없어요? 연령 제한- 제한 당연히 네.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럼 제한이 되나요? 그러니까 컨텐츠마다 다 연령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세팅에 가보시면 OTT 회사들에서 제어하는 뭐 자녀 제어 장치나 그리고 나이를 제한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또 세팅이 되어 있어요. 되고 그렇게 있어요. 또 네. 세팅이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제어고요. 네. 부모가 항상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똑같네요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네, 똑같네요. 예. 결국에는 부모의 힘이 필요하다. 역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힘들 것 같아요. OTT라고 해서 그냥 네. 어카운트를 그냥 결제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자녀가 무슨 영화를 보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무슨 영화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떠한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정말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모의 역할이 소통이지만 소통에 기인하는 근간은 관심입니다. 관심. 관심. 네. 10대들 얘기했잖아요. 네. 10대들이 막 유튜브에 좀 열광한다. 1인 크리에이터를 막 직업하면 뭐 직업의 1순위가 유튜브라는 얘기도 네, 맞아요. 하잖아요. 진짜로. 네. 그거 방송에서도 봤어요. 정기 네. 방송에서도 나와요. 네. 그 애들이 너 뭐가 되고 싶니? 그랬을 때 1인 크리에이터, 예, 그리고 연예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순위가 정해지더라고요. 그 아까 얘기 살짝 했었는데 그 유튜버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럼 그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일단 유튜브를 많이 봐야 되겠죠. 네. 게이머 되고 싶거나 뭐 아니면 프로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일단 해봐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유튜브도 유튜브를 많이 봐야 되는데 대신에 유튜브 중에 좀 유명한 유튜브의 영상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유튜브로 활동하려면 전제되는 몇 가지 능력이 있어요. 뭐 꼭 그게 뭐 탁월해야 된다. 그게 끝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은 게 제가 보기에는 창작력이 좀 있어야 돼요. 창작력.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거는 콘텐츠를 기획해서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콘텐츠화 해야 되기 때문에 창작력이 있어야 되죠. 창작력이 있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읽거나 들어야 돼요.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독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든가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다양해지고 그럼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걸 그냥 예전에 하던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줄 수 있게 되죠. 유튜브는 제가 앞서도 그 창조는 모방이라고 했잖아요. 약간의 모방을 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거를 관점을 달리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유튜버들 많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유튜버들 중에도 남들이 했던 거를 약간 비껴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내거든요. 예를 들면 먹방 중에도 흥산 먹방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먹방 그러면 많이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많이 먹는 사람 많이 있죠. 찌양이라든가 뭐 많이 있는데 벤츠요, 찌양. 근데 흥삼이는 많이 먹게 돼요. 근데 생긴 게 굉장히 그 시골틱해요. 전원일기 우리 흥삼이 있죠, 흥삼이. 네. 그래서 흥삼 먹방이에요. 그 시골에서 그 아주 시골의 그 풍경을 보여주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필이 돼서 수백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어떤 의미에서 힐링도 되겠다. 이거. 힐링도 되죠. 그 너무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TV에 나오는데 이 B급 감성이라 해야 될까? 그래서 야,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저기 나오는구나. 리틀 포레스트 막 그런 영화도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 아, 얘가 뭐가 될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걔만의 그 독특한 그 어떤 능력이 유튜브 안에서 잘 녹여지면 할 수 있는 거죠. 예. 필요한 거는 창작력, 약간의 창작력이 필요하죠. 이런 유니크함은 되게 저도 인정을 하는 게 사실 아까 라이프로그 때문에 이제 소셜 미디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는 불행한 사람 없더라.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막 되게 팬시한 식당에서 많이 먹고 막 이런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인들이 인스타그램 보면서 우울해진다는 말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도 약간 정신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조금이나마 속세에 떨어져 있으면 좀 그게 나아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내리기도 하는데 어떤 인스타그래머는 굉장히 불행한 것들만 올려요. 그러니까 불행한 것보다 예쁘지 않고 막 그냥 날것에 어떤 그냥 시골에서 뭐 닭 잡는 거 뭐 이런 것만 올려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무슨 말씀 드리시면 그럼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유니크를 찾는 거. 그러니까 이게 크리에이터들이 사실 제일 찾기 힘든 게 유니크함이잖아요. 보통 게임도 잘 만들어진 것들 그대로 카피해서 만드는 게임을 스마트 카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스마트 카피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유니크한 점을 찾는 거는 어찌 보면 채널의 부흥이나 팬층의 접점 확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팬덤이 형성되는 사람들 보면 결국에는 나다움을 잘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자기스러움을 잘 찾아낸 사람들이 결국엔 팬덤을 그래서 왜 독일의 그 게테라는 문학 작가가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했어요. 명언 나오네요. 네, 가장 나다운 들어봤어요. 가장 대중적이다. 대중들은 그 다른 사람 흉내내는 게 아니라 가장 나다운.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유튜브 하려면 아까 제가 창작력 얘기했는데 또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콘텐츠를 사실 꾸준하게 업로드해야지 구글이 이 사람 되게 성실하게 업로딩을 계속하구나 하면서 노출을 더 많이 시켜줘요. 뜨문뜨문하면 이 사람 뭐 활동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도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싶다?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들이 바라는 거, 어른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뭐 프로그래머 쪽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개발자, 이제 뭐 기획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꿈꾸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게임을 즐기는 선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자녀를 둔 그러한 자녀에게 먼저 한번 말을 해볼까요? 그런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러니까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자녀로 둔 사람들에게 먼저 자녀들한테 먼저 사실 프로라는 말에 대해서 좀 중압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프로게이머라는 말에서 게이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입니다. 그렇죠. 이 게이머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게이머였어요. 그렇죠. 대신 프로라는 말이 전문적인 거죠. 칭호죠, 칭호. 칭호가 붙으면서 얻게 되는 중압감이 상당합니다. 프로라는 말은 아마추어와는 좀 다른 거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핑계를 못 대요. 핑계를 못 댄다. 네. 프로는 프로와 핑계를 못 아마추어의 댄다.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게 프로거든요. 근데 이 프로게이머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프로게임단이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원래 한 12개가 있었는데 2개가 다 없어졌고요. 10개 정도가 있는데 정상적인 돈을 버는 프로게임단은 그 중에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K T1이나 이런 친구들은 정말 탑 클래스에 있는 프로게임단이고 뭐 담원이나 T1 뭐 이런 애들 그렇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고 프로에 올라온 친구들은 보통 10개 구단에 올라오는 1군, 2군, 3군 친구들인데 보통 이제 1군을 한 번에 못 올라가니까 2군이나 3군으로 입단 테스팅을 받아요. 정말 자기가 동네에서 뭐 LOL을 잘하거나 뭐 카트라이더를 잘해가지고 프로게임단 입단 테스트를 받아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실력으로서는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케어가 좀 필요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지금 밀레니엄 세대나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보통 80년대 이후 90년대 2000년대생들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게임 회사를 경영하고 게임을 만드는 입장이지만 저희 부모님 때는 이런 잡이 없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쵸, 없었죠. 그쵸. 중요한 문제고 이런 게임을 만드는 거에 대한 기준 자체도 없었고 그들은 이런 잡이 탄생할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찌 기술적인 발전과 예술적인 승화가 되면서 나오게 된 잡이잖아요. 저는 그런 말 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우리 지금 부모가 자녀들이 얻게 되는 잡에 대해서 상상도 못할 잡이 생길 수 있다.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케어까지는 해준다. 그러니까 이딴 테스트 통과 못하면 아들아 너는 뭐 딸아 너는 실력이 없는 거니까 공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2군 3군에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네. 사실 손이 엄청 빠르고 두뇌 회전과 이 시선 네. 처리가 준 프로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우리 어릴 때 뭐예요? 네. 슛 쐈는데 3년 들어가면 이제 그렇죠. 엄마 좀 모시고 와 그러잖아요. 네. 너는 농구에 그래서 소질이 있는 것 같아. e스포츠라고 그러더라고요. e스포츠. 네, e스포츠라고. 그러니까 프로라는 개념으로 가기 위한 중압감을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서 이딴 테스팅이 되면은 네. 저는 거기서 케어를 할 필요가 있다 한 번은 한 번 정도는. 왜냐면 요즘 부모들이 거잖아요. 여러 개 시켜보고 잘할 수 있는 거 찾아보자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죄송한데요. 네. 프로게이머 잘 버는 사람 얼마 벌어요? 프로게임 부모들 분명히 이거 궁금해할 수 있어요. 궁금하죠. 네. 네. 뭐 이게 또 옛날하고 다를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드러난 어떤 상금 구조와 네. 그리고 이제 기본 급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롤이라고 하는 챔프에서는 이제 스킨을 팔아서 얻게 되는 부가 수익을 쉐어를 나눠 가져요. 이게 세 가지가 모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는 게임을 잘해서 받는 상금, 하나는 그리고 급여, 그리고 하나는 이제 부가 수익. 부가 수익에는 이제 광고 수익, 광고. 뭐 판권, 네. 그렇죠, 뭐 그렇죠. 섞이는 건데 비슷하네요 유튜브랑. 예. 거의 대부분 네. 이제 프로에 입단하면 네. 이제 그런 이제 쉐어링을 받게 되는데 잘 버는 친구들은 중국계 친구들 말할게요. 잘 버는 친구들은 진짜 100억대 오. 매출을 가져가는 1년에? 네, 1년에. 네. 1년이죠. 근데 걔네들은 워낙에 시장이 크잖아요. 그렇죠. 나라 자체가 크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은데. 전 세계에서 프로게임단 싸우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싸웁니다. 예,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선수단과 소수장이잖아요. 중국 선수단이 싸우고 가끔 유럽이 끼는 형태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친구들끼리 싸우는 대회에서 대회가 이제 양분화되고 뭐 나눠 먹고 이런 건데 보통 이제 100억대를 가져가는 친구가 있고 평균적으로는 게임 백서라고 이제 매년 발생되는 백서가 있어요. 화이트 페이퍼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프로게임단의 1년 연봉 평균은 2,100만 원. 2,100만 원. 연봉이 연봉이. 연봉이 2,100만 원. 네. 그렇게 연봉이. 많지는 또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렇죠. 뭐냐면 2군, 3군으로 테스팅을 돼서 올라가는 친구들 나이가 어려요. 보통 아, 그러면 뭐 10세부터 15세까지가 보통 2군 테스팅을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프로게임단의 기준이 나이가 30살이 넘어가면 동체 시력과 손이 빠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손이 은퇴를 해야 돼요. 네. 냉정합니다. 저 솔직히 요즘에 게임 잘 안 해요. 네. 그렇죠. 네, 사람이 가시잖아요. 너무 슬퍼요 하다가. 프로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핑계를 못 대는 게 물리적인 피지컬한 차이 때문에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죠. 유튜브는 은퇴가 없어요. 유튜브는. 근데 게임은 지금 30살 넘으면 은퇴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게이머는. 게이머, 근데 물론 그러니까 은퇴를 게이머는. 하더라도 네. 그 친구들은 뭐 하냐면 이제 코치진이나 감독진이나 아. 어드바이저로 빠지죠. 굉장히 중요한 롤입니다. 그렇네요. 아.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치진으로 아까 할 얘기했던 수 있네. e스포츠, 스포츠 선수단이 그렇잖아요. 네. 프로로 뛰다가 네. 은퇴하면 그쵸. 후배 양성도 하고 결국으로 네. 코치하다가 네. 뭐 감독하다가 어드바이저로 가고 가는데 그렇죠.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의 편차가 심하고 프로의 세계니까 냉철하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2,100만 원 정도 버는데 그게 10대에서 버는 것 치고는 많은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20대, 30대까지 영속적일 수가 없다. 그럼 이제 굉장히 극소수에 올라가는 피라미드 구조고 인프라 자체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네, 부단한 얘기예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든 구조다. 최근에 대치동이나 이 청담 쪽에 돌아다녀 보니까 아파트 단지 있는 쪽에 유튜버 학원이 생겼고요. 맞아요. 프로 게이머 아카데미가 생겼어요. 봤어요. 저는 봤어요. 근데 네. 거기를 억지로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보낸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물을 먹이려고 막 끌고 와서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유전한다. 자녀가 원해야 간절히 원하면 한번 갈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자녀가 이거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을 때 한번 알아봐줄 필요 있는 거지. 우리 아이가 다들 뭐 예를 들면 도겸이 될 거야. 이건 아니고 우리 아이가 다 페이커가 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한 그렇죠. 거죠. 네. 프로라는 세계는 너무 냉철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좀 고심해서 정말 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네. 물론 이제 그 성질도 좀 다른 네. 개념으로 우리가 그 개발자 혹은 프로그래머 같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아빠, 엄마라고 얘기하면 정말 박수를 칠 정도로 좋아해야 된다. 왜냐면 앞으로 개발자라는 롤에 대해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엄청 딸리는 시장이 왔기 때문에 정말 개발자가 된다고 하면 정말 쌍수 들고 막 응원할 정도로. 그럼 개발자가 되려면 어떠한 능력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수학력? 저는 이제 게임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게임 개발자라고 하면 좋은 게임을 만들려면 좋은 대학교의 컴공과를 가야 됩니다. 컴공과? 네. 결국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결국 좋은 대학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라. 진짜 공부해. 그래요. 진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뭐 3N이라 말할게요. 넷슨, 넷마블, NC소프트에서 정말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게임을 정말 잘 만드는 친구들이 다 그 졸업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는 스티브 잡스처럼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코딩하면서 좋은 게임 만들래요라고 악에 받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결론적으로는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좋은 수학과 좋은 과학과 좋은 컴퓨터 교육을 받고 거기서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10작품이 있으면 8작품은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2작품은 어디서 나오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인디 게임 씬에서 나오거든요.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 거의 인디 게임 씬에서 나오는 게임입니다. 이제 모장이라는 스웨덴에 있는 개발자 1인 개발자가 친구 2명이랑 만든 게 모장인데 모장이 처음 만든 게 마인크래프트 같은 메타버스 게임이었어요. 프로 게이머도 그렇지만 일반 게이머가 된다 그러면 정말 응원해야 된다. 응원해야 되는데 게임을 만들기 위한 어떤 단계 자체가 집에서 그냥 코딩을 한다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열심히 공부해서 정규적인 수학 과정과 그리고 사실 코딩이라는 건 대부분 다 영어예요. 네. 저는 코딩 안 할래요. 네. 네, 영어 못해요. 유튜브는 그렇지는 않아요. 유튜브는 좋은 대학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럼 저 유튜브 할래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엔터테이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보다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방송을 휩쓸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SN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SN 나온 사람도 있지만 물론 있죠. 결국 뭐 서울예대나 한예종 출신들이 정말 난리는 이유가 서울대가 통하지 않은 영역이 유튜브예요. 어떻게 보면 서울대가 통하지 않는 그러네요. 영역이. 나름 근데 통하는 영역도 합니다. 그럼 물론 통하기도 하지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네, 정말 그래요. 그렇죠.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 일반화의 오류는 뭐가 됐든, 그렇지만, 뭐가 됐든. 게임을 개발하는 것도 사실 좋은 대학교의 수학, 컴퓨터공학, 그 다음에 뭐 다른 인문 전공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약간 하이브리드를 가져야 돼요. 지금은 이제 하나의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융합, 융복합. 그러니까 내가 통섭이라고 하죠. 통섭 뭐. 그러니까 사실 융복합 시대가 온 건데. 내가 수학을 전공하면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거나 내가 인문학을 전공하면서 컴퓨터공학을 그러니까 컴퓨터공학이 메인이고요. 여기서 이제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 MIT 공대 사람들이 하버드 대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하버드 문과대하고 MIT 공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셔서 풀어서 말씀하셔서 그런 거지. 결국엔 다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면은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열립니다. 그렇죠.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다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자신감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게임 개발할 때 있어서 이제 엔지니어만 게임을 개발하는 건 아니니까 아트도 있잖아요. 게임 아트. 예, 그렇죠. 디자인적으로. 디자인 쪽으로. 2D, 3D는 이제 또 좋은 대학보다는 이게 약간 엔터테이너 성향이 커요. 다양한 습작을 통해서 자기만의 느낌을 살리고 그런 걸 만드는 지니까 약간 엔터테이너적인 측면에서 많은 그림을 그려보는 거 그리고 정말 유니크한 포인트를 찾는 거 그게 일단 아트 쪽에서는 중요하고요. 게임을 기획하는 영역이 또 있어요. 이건 이제 외국에서는 게임 디자이너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게임에 그림 그리는 친구들은 아트라 부르고요. 게임에 기획을 하는 건 게임 디자이너라 불러요. 디자이너. 뭐 시나리오 작가인가요? 작가는 또 다른 다른 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기획적인 요소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인문이나 뭐 다른 철학이나 이런 거 전공하는 친구들이 보통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학이나 모든 기반이 게임이라는 게 잊지 말아야 될 게 아트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융복합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아트를 잘하는 사람만 있다고 좋은 게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컴퓨터만 잘한다고 해서 컴퓨터 좋은 게임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섞여야 돼요. 팀워킹이에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 개발사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이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아트, 게임 디자이너, 그다음에 게임 엔지니어, 그다음에 이제 디렉터 이런 급들이 다 섞여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방송 장비 만드는 스튜디오 같아요. 음. 감독이 있고 조명이 있고 뭐 큐 사인을 내리는 어떤 사람도 있고 옆에서 도와주는 여러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이 올라가면 크레딧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화 작품 보면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게임도 올라가던데. 거쳐간 게임도 올라가긴 그래서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네, 구조가. 맞아요. 스튜디오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게임. 영화도 똑같습니다. 영화, 게임 다 네. 똑같아요. 음.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만드는 건데 결국 그러다 보면 기반 자체는 게임이기 때문에 컴퓨터 전공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언어도 영역인 거예요. 수학, 뭐 과학, 인문학, 철학 모든 게 결합돼가지고 하나의 야, 그럼 다 잘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예전에 네. 그 학교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합교과라 그래가지고 뭐 하나를 배우면은 그거에 관련된 다른 과목들을 이렇게 다 엮어서 배우는 그 학습 기법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저는 좀 뭐 제가 네. 유튜브 하다가 좀 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유튜브 그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뭐 게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인풋 대비 아웃풋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적게 들어갔는데도 아웃풋을 잘 뽑아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인풋은 엄청 들어갔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응용력의 문제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은근히 무언가 잘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유튜브 할 만한 자질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는 조금 공부한 것 같은데 막 아웃풋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아주 유튜브로서 자질이 충만한. 뭔가 네. 깨달은 바가 있는 거네요. 방식을 알거나. 그렇죠. 좀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알고. 네. 결국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자녀가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반기면 반길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대우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아, 네, 막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뭐 금융권으로 취업한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예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펀드맨이죠. 네. 자, 이제 이쯤에서 제가 또 좀 사뭇 진지한 네, 이야기를 좀 던지고 싶어요. 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앙인으로서 지금 각자 하시는 일에 대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보람을 한번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강사님부터. 저는 이제 기독 유튜버라고 아까 소개했는데 사실 제가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보람은 그 제가 올린 콘텐츠를 보고 그 아마 전라도 쪽에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메일이 저한테 왔는데 사실 그동안 가난 성도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그 유튜버님의 그 영상을 보고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풀리지 않았는데 영상을 보고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풀렸습니다. 이런 자기의 어떤 궁금증이나 해결되지 않은 어떤 내적인 그런 고민들이 풀려졌다는 그 이메일을 받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이 있죠. 네. 자, 그러면 게임회사 대표님. 저는 뭐 사실 그 게임 회사를 만들 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들을 좀 분리를 많이 했어요. 저희는 사실 그 게임에도 장르적인 측면에서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장르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지노 장르, 뭐 그다음에 이제 액션이 좀 과하게 들어가면 자극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연령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임들 이런 거를 만드는 게임은 아예 배제를 하고 사업체를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장르가 글로벌이라는 화두에서 접점을 찾은 게 캐주얼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건데 사실 앞으로도 이런 게임만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좀 폭력이나 좀 과한 도박성 이런 게임으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임을 배제하고 약간 패밀리 게임, 캐주얼 게임 이런 걸 통해서 뭐 세대 간의 소통을 하거나 그리고 같은 친구들끼리 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그런 좀 사업적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뿌리를 찾다 보면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앞으로도 사실 만들고 싶은 게임들은 좀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면서 약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닌텐도의 동물의 숲이나 이런 약간 세대 간의 갈등을 원천 컨텐츠에서 좀 풀어줄 수 있는 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동물의 숲 옛날 버전에 일본의 어떤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렸는데 병동에서 동물의 숲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동물의 숲에 일기를 쓰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녀들에게 쓰는 일기를 쓰고 이제 암 말기 환자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치료를 받다가.
근데 그 자녀가 그 게임을 켰다가 정말 어머니의 남겨진 편지를 보고 완전 대성통곡을 해서 이 사연이 닌텐도까지 올라가서 닌텐도의 한 광고물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뉴스로 본 적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따뜻하면서 뭉클해지는 훈훈하네요. 이야기인데 사실 뭐 그런 게임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게임이 일단은 고유한 정체성이 있고 그 어라운드 영역에서의 뭐 남을 해치지 않는 기능이나 뭐 그런 좀 패밀리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잘 넣으면 시대적인 측면에서 운이 좋다면 그런 또 레퍼런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는 게임을 네. 만드는 걸 저희는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응원하고 네. 기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미디어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패널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에 와 있잖아요. 저는 논술 교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PC방 사업주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가정상담사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을 걱정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많이 따라주기도 하고 그 제자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각자 성장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뤄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에 들어갔다거나 이런 무척 기쁘죠. 예, 무척 기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기쁜 아이들이 있어요. 예전에 잘 안 됐던 아이들, 예, 그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은 얘네들이 서울대 들어가고 이런 기쁨이라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 정말 질적으로 다른 그런 기쁨들을 누리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저를 기억해주고 저는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사에 이제 프렌드로 남는 거죠. 친구로 남는 거죠. 우시는 거 아니죠 지금? 약간 눈물이 촉촉해져서 아니, 촉촉해지는 것 같아. 이게 제가 지금 우는 포즈이기 같긴 한데 제가 갑자기 약간 목이 메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아무튼 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예, 생각이 진짜 나고. 우시는 거 아니죠? 절대 안 지금 우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런 이제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살짝 언급하기는 했지만 결국 우리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 건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뭐 게임에 빠지든 공부를 하든 또 부모가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든 친구와의 갈등이 일어나든 이 사회의 모든 문제에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가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인사말을 이제 그런 식으로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다가가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굳이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선생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제자더라도 먼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의 삶을 투영하는 미디어라는 주제로 우리가 토크쇼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패널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이 프로그램을 지켜봐 주신 왕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